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영아씨 화면 보여요? 영아씨 화면 보여? 목소리 나지? 네. 화면 잘 보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먼저 스프링백 보정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순서로 파라미터 임포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께서 현장에서 겪는 노고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작업을 꼽으라 하면은 가장 힘든 작업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스프링백 보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질마다 갖고 있는 특성은 다르지만은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작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모델링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삼는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주 내용은 뭐냐면은 이 스프링백 보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미리 예측을 했을 때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 스프링백 보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마트론을 켜서 시마트론 안에는 그런 스프링백 보정을 위한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스프링백 보정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조금 스터디를 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백에 대한 것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펀치가 소재를 소속 변형을 시켰을 때 다시 원래 제품이 탄성 한계 이내에 있을 때 원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스프링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측의 그림에 보시면 지금 그어진 선분 좌측에는 다 산성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보통 금형 설계할 때는 비드라든가 리브 혹은 더 오바각을 주어서 제품을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스프링백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도 이 스프링백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업자들을 난감하게 하고 또 어떤 기존의 경험치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측만 하기보다는 아까도 사전에 설명했다시피 시마트론 안에 있는 스프링백 보정 기능을 통해 가지고 형상을 변형한다면 조금 더 대응하는 데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스프링백의 특성에 대해서 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단단한 재료일수록 스프링백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한 거지만 두께가 얇을수록 스프링백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거에 의한 대안으로서는 금형석의 외적인 부분에서는 금형의 어떤 소재에 대한 풀림 처리를 해가지고 재료의 연성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코팅을 하는 반경알이 클수록 또 중요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런스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렇게 열포밍이라는 하트 스탬핑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스프링백 보정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제가 저희 고객 중에서 창원에 있는 지성정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스프링백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하트 스탬핑이라는 최근에 어떤 개발된 기능을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참고 동영상을 받아서 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마트론 내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블랭크 애널리시스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재료의 소성 변형 이후에 남게 될 잔류 용력에 대한 부분을 분포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포하고 애프터가 있고요. 초기의 비드 설계 이전에 먼저 승용 해석을 해보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상태의 어떤 잔류 용력들이 나왔는지 볼 수가 있고, 비드 설계 설치 이후에 다시 한번 시마트론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산하는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기능인데요.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어떤 제품 그 자체의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품을 생략하고 나면은 지금 보라색 부분처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단순하면서 쉬운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밴딩의 어떤 상태와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반대로 오버각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오버각을 만드는 게 밴딩의 프렌즈가 굉장히 단순하면은 쉬운 문제겠지만 항상 어떤 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착물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시마톤에서는 그 스프링백 디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을 별도로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적색의 면 같이 사용자가 미리 오버밴딩이라든가 혹은 반대 어떤 굴곡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시마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프링백 디포메이션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열고 있는 시마트론의 버전은 시마트론 10 버전의 서비스팩 1이 설치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시마트론 10 버전 이후부터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버전에서 현재 10 버전의 이 기능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웨비나 끝나고 나면은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솔리드에 보시면 랩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랩이라는 것은 모델링 형상을 뭐 원형으로 말거나 혹은 구부러져 있는 형상을 펼치거나 이런 기능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또 특수한 경우에는 모델링을 잡아 늘리는 경우도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버전까지 우리가 어떤 스프링백 대안으로 많이 알고 쓰는 트위스트라는 기능도 있고요. 트위스트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비틀림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 10버전의 어드밴스 랩핑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제가 오늘 어드밴스 랩핑을 사용해서 스프링백 보정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밴스 랩핑이라는 기능을 누르고요. 사용자는 변형하고자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작업할 내용은 뭐냐면 보통 스프링백 보정 같은 경우는 모델의 전체를 다 변형시키진 않고요. 문제없이 성형이 된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만 모델링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고정시킬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빨간색 면, 이 부분을 고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성형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옆으로 놓고 보면은 프렌즈 길이가 한쪽은 높고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제품이 익숙하신 분들은 프렌즈 높이가 틀리고 원형의 반경알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할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이 미리 가능하다면 미리 이 어드밴스 랩핑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옵션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요소들로 변형을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모델 상에 있는 원래의 커브나 혹은 원래의 포인트, 현재 모델링 상태에 있는 성분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형태의 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첫 번째 선택했던 부분이 두 번째 선택한 부분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모델 위에 특정 커브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스 0이라는 부분에 모델링 위에 선분해 하나 선택이 되어 있죠. 원래 이 부분에 보시면은 굉장히 스무스한 라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반경이 알이 크면 클수록 스프링백 현상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평평하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런 성분 때문에 사용자는 밑에 있는 커브가 하나 있죠. 이 커브대로 좀 더 강하게 어떤 오버밴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타겟 0이라는 번호가 붙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반대쪽 프렌즈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 1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소스 뒤에 붙는 남반은 어떤 스프링백 변형을 위해서 작업을 했던 번호 순서가 붙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작업을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모델링의 어떤
모델링 상에 있는 어떤 엔티티, 두 번째는 변형시키고자 하는 성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엔티티.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밑에 보시면 스프링백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나왔던 게 이 프렌지 길이하고 반경 아래에 대한 비율에 따라 스프링백 이게 또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 끝단부위는 라운드와 프렌지의 어떤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렌지 면이 짧으면 짧을수록 밴딩 펀치에 받는 어떤 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제품상에 있는 커브,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형하고자 하는 선분 선택해주면 제가 총 3구간에 걸쳐서 제품의 변형을 유도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에 보시면 뭐 옵션 설명을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옵션에 보시면은 랩핑 방향 Z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제품을 그대로 놨을 때 Z측에서 펀치가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스프링 보정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타겟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프링백 보정에 적용된 모델과 적용되기 이전의 모델을 3D 상태상에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타겟을 제거하게 되면은 원래면은 지워지고 변경된 부분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반대 타겟이라든가 혹은 타겟 제거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선분이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원래 형상 유지를 할 것인지 남길 것인지 선택하시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변형을 작업합니다. 보통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모델링으로 변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작업이 될까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모델의 선분을 최대한 크게 다 섹션을 끊어야 됩니다. 섹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링은 점점 부드러워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UV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섹션을 가지고 메쉬라는 기능이 있죠. 메쉬라는 기능으로 작업해서 면을 만드는데요. 메쉬라는 기능은 많은 다수의 단면과 다수의 섹션을 만족하는 모델링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시트 같은 형상을 만들기 굉장히 적절하죠. 하지만은 그 메쉬라는 작업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다수의 섹션과 다수의 교차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자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신 이 새로운 어드밴스 랩핑이라는 기능 자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면과 다수의 섹션을 만들지 않아도 한 번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색상을 먼저 바꿔보는 거겠죠.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면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 작업할 때 분명히 언급했던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쪽 프렌즈는 스프링백 보정에 대한 변형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단에 있는 높은 쪽의 Z 윗방향의 어떤 프렌즈는 그대로 남아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녹색 면과 연두색 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정했던 팩터대로 그대로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델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메쉬라는 기능의 어떤 대안을 삼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끝단 부위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의 어떤 스프링백 보정 구간에 교체되는 구간을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구간을 손으로 잡는다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스프링백 디포메이션 기능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저희가 현재 11 버전에 대한 미리 사전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스프링백 분석에 대한 측정을 하는 도구도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스프링백 변이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변경이 될 때 주변의 면과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어떤 변이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11 버전에 들어오게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런 스프링백에 대한 어떤 변이량이든가 혹은 어떤 변형 작업 이걸 지원할 수 있는 3차원 어떤 프레스 금형 설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시마트론이 유일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파라메트릭 임포트에 대한 기능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메트릭 임포트라는 기능,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쉽게 고객들한테 묻혀져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규모 단위의 어떤 설계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맞는 아이템에 맞춰서, CAD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PI라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이 파라메트릭 임포트라는 기능 자체는요. 보시면 가져오기에 파라메트릭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자체에서만으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작업 형태의 어떤 API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게 파라메트릭 가져오기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약 매일 똑같은 형태의 어떤 육면체 형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파라메트릭 임포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반복되는 작업을 매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스케치 형상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블랙의 형상을 돌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작업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상이 들어왔을 때 이 형상대로 잘려질 형상을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파라메트릭 임포트 내에서는요. 이 단순히 형상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주는 자동화 기능 외에도요. 이 형상대로 상대물을 잘라주는 기능도 같이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그대로 만드는 기능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바로 이제 그 편집에 있는 형상 복사해서 제품 그 자체를 그냥 하나 복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 요 제품 자체를 형상 복사에 선형으로 복사를 하겠다. 상대값으로 놓고요. 그냥 제로제로로 해버리면 현재 상태의 블록이 하나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는 기능인데 여기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딱 열어보면은 방금 전에 생성된 오브젝트 하나가 두 번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숨김으로 해놓게 되면 첫 번째 생성된 거는 남겨져 있고 두 번째 생성된 형상은 숨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색상을 바꿔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블록 형상은 연두색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랭크 기능에서 반전 기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형상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복사했던 파트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형상에 들어오면 잘려질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달로그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형상 자체를 속성을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정해가지고요. 얘를 커팅이라고 적용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선택해주고 나면 여기 보시면 엔티티 이름 첨부라는 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커팅 오브젝트 선택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 형상은 아까 전에 선택한 형상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잘려지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놓고 다시 반전을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뒤에 있는 형상은 다른 형상을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로 해서요. 메인 파일로 선택을 해주고 제가 D방에 삭제용이라는 폴더에 파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현재 형상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캡처하는 기능이 있죠. 캡처 기능을 통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놓고요. 종료를 한 다음에 삭제방으로 가서 파트 0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픈 삭제형의 방금 생성된 파트 0번 선택해봤더니 금방 전에 촬영된 이미지가 이 파트 파일에 첨부가 되어 있죠. 그럼 다음부터는
이 파트가 어떤 형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설계하다 보면은 부분 코어 혹은 뭐 인서트 형상 이런 것들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요.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성된 블럭은 우리가 뭐 다이플레이트 혹은 몰드 금형의 뭐 하원판 이렇게 똑같은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각 형상의 인서트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조금 인서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법은 스케치를 먼저 하고요. 도출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그 형상으로 잘라내기 컷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할 것은 가져오기에서 파라메트릭 가져오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파트 0번을 불러올 거예요. 파트 0번 불러오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상 위치를 만듭니다. 내가 놓여질 위치는 이 위치와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에 놓여질 것이다. 뭐 선택을 한 곳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 걸쳐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러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사용자가 반대 방향으로 불러오겠다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라메트릭 인풋으로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이게 모델 위에 불러온 상태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파트가 좀 작으니까요. 조금만 키워서 좀 더 보시기 편하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다시 가져오기 파라메트릭 인풋 파트 0번을 불러오겠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포인트 생성을 해줍니다. 연상의 포인트를 세 군데를 제가 설치를 했고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위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삽입자 형상을 바꿔놓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출 파트가 잘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파라메트릭 인풋에 의해서 지금 형상을 선택해보면 이렇게 녹색을 제외한 부분은 잘려져 있죠. 이 파라메트릭 인풋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치수까지 정의해가지고 아예 뭐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서 테이블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 단순하게 어떤 사각 형태뿐만 아니라 뭐 원형의 어떤 뭐 실린더 형상도 가능하고 구형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 파라메트릭 가져오기로 실제 적용하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물론 이제 몰드 금형에 대한 런너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있지만 그런 런너 영상을 미리 사전 정의해서 파라미터 인풋을 가져오는 작업을 한다든가요. 혹은 프레스 금형에서는 회사마다 갖고 있는 비드 형상을 만드는 법칙이 다 있을 겁니다. 뭐 폭과 높이에 대한 어떤 비율을 선정하는 법도 틀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라메트릭 인풋을 통해서 미리 저장해 놓고요. 설계 중간에 불러와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설계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파라메트릭 인풋이고요. 기능 자체는 사용하기 굉장히 쉽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뭐 사용이 쉬운 반면에 적용하는 부분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기능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이 파라미터 인풋을 통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스프링백 보정 기능하고요. 파라메트릭 인풋 기능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코리아에서 오랜만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도 정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 설계 보시면 재질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편집 가보시면은, 이렇게 재질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재마다 갖고 있는 재질 데이터를 나열해 놓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자가, 제가 한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SPCC를 한번 열어볼게요. SPCC. 이 소재정보창은, 조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소재정보창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커지는 부위, 주름가는 부위,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재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형 해석을 했을 때, 조금 더 현장에 대한 어떤 값을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기계적 구조, 포밍 한계 높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컨트롤 하면서 조금 더 실제 상태에 맞게끔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재질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그 재질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보시면 새 재질이라는 게 있죠. 새 재질을 선택해서 새 재질을 통해서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드리면은요. 이 K 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최대 허용 응력 값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응력 값의 평균 값이 나온 거고요. 여기 MK라고 되어 있는 거는 1세제곱 센티미터당 얼마의 압력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포밍 코스라는 걸 해가지고 드로잉왕이나 포밍왕을 구하게 되면은 이 K 값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값은 가공경화지수라고 해서요.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R값은 횡폭과 중폭의 소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측정치입니다. 이게 1로 나왔을 때는 좌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값이 1을 벗어나거나 1보다 작을 때는 횡폭과 중폭에 대한 비율이 드로잉을 할 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형이지만 드로잉을 할 때 원통이 필요할 것인지 엘립스 열생이 필요할 것인지는 이 R값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밀도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용수라는 것은 아까 그 스프링백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항복 강도에 대한 어떤 옵셋 밸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탄성 한계로 둘 것인지 그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성비는 그 횡폭의 어떤 원래 단면과 늘어났을 때 네킹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단면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복력은 최대 항복 강도니까요. 여기까지 소재가 견딜 수가 있고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소재가 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복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터지는 현상도 안 생기는 겁니다. 해석을 했을 때.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포밍 한계 높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은 작업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재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향후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는 저희 본사로 전화하시거나 혹은 본사 교육에 참여하셨을 때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백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변경 전 상태가 있죠. 그리고 변경 후 상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스프링백이 어떻게 변형이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백 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어떤 고정 프렌즈를 설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피처 편집을 누르고요. 고정되는 부분을 이 부분은 고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했지만 아까는요. 만약에 비드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싶으면 이렇게 놓고 적용하게 되면 왼쪽만 스프링백 보정이 의해서 면의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스프링백에 대한 어떤 어떤 변이량에 대한 측정은요,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여기 보시면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아쉽긴 하지만,
현재 변이 양에 대한 어떤 변경량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측정은 사용자의 측정 도구로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죠. 11버전에서는 사전에 체크하는 기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타 또 혹은 다른 어떤 질문들 있으신가요? 보셨던 내용들 중에서 필요하신 것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잠시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웨비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